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이 여러 차례 공개해온 첫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채 10분도 안 돼 발사체와 위성이 서해 바다로 추락하면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원인까지 공개하면서 가능한 빨리 2차 발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사실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불법이라고 규탄하는 가운데 북한의 2차 발사는 가능할지 김윤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위성 발사 순간입니다.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머리에는 북한의 첫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실려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야심차게 예고한 위성은 발사 10분도 채 안 돼 서해 군산 먼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인양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좀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2, 3단 엔진과 위성도 찾고 있어서 북한의 군사위성 기술 수준과 실패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년간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과 로켓을 수도 없이 쏘아올리고 초기 위성을 궤도에 안착까지 시킨 북한이 이번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유는 뭘까? 북한은 1단 로켓 분리 뒤 2단계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발사 체계의 신뢰도, 안정성, 연료 문제 등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천리마 1형 로켓의 외형은 2016년 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린 발사체와 확연히 다릅니다. 위성을 탑재한 페어링 부분이 불룩하게 커졌고 로켓도 2, 3단 추진체에 비해 맨 아래 1단이 짧아졌습니다.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어떤 위치에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발사체가 되는데 이에 맞춘 지상 시험을 충분히 해서 경험을 쌓지 못한 것이 실패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소 특성이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실험을 할 때에는 우주에 올려놓고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연소 시험 장치에다가 진공 챔버를 달아요. 우리 외나로도에도 그게 있어요. 북한의 동창리에는 보면은 진공 챔버가 안 붙어 있어. 북한이 스스로 밝혔듯 액체 연료도 문제입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석유에서 뽑아낸 케로신과 액체 산소를 연료로 쓰는 것과 달리 북한은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 UDMH와 사산화 이질소를 연료로 씁니다. 이들 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큰 화력을 내는 대신 안정성이 떨어져 쉽게 폭발하는 등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연료 체제거든요. 옛날 무수단에서 엄청나게 실패했잖아요. 이게 같은 연료예요. 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발사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발사장도 논란거리입니다. 북한은 발사 직전까지 마치 기존 발사장에서 쏠 것처럼 이동식 가림막까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사한 곳은 새 발사장. 이곳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발사 보름 전에야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마무리됐고 피뢰침 등 필수 발사 시설들도 최근에야 급히 완성된 데다 연료 공급 타워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잖은 전문가들이 새 발사장이 아닌 기존 발사장에서 위성을 쏘았을 거라고 분석할 정도였습니다. 제트 가스가 이렇게 뿜어져 나가면서 이게 더스트가 같이 날아가서 해상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걸로 봐도 되거든요. 신규 발사장에서 했다라고 평가했던 국정원 평가가 맞는 것 같아요. 국정원은 새로운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발사를 감행한 것이 실패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군부 2인자 리병철이 발사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전격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변국의 혼란을 주려는 의도, 한국의 누리호를 의식한 행보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지만 김정은이 강조한 1호 사업인 만큼 최우선 순위로 서둘렀을 거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4월 중에 한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이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1호 지시는 반드시 완철해야 되거든요. 설사 실무진에서는 기술적 문제를 우려해도 상부까지 보고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결심하면 그 결심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을 봤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분위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실패 원인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2차 발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실은 북한이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이달 11일 이전에 곧바로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밝힌 기술적 문제가 간단치 않고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김정은이 져야 할 부담이 훨씬 큰 만큼 2차 발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주권 국가의 우주개발 권리라고 강조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위성 발사 실패 직후 담화를 내고 북한의 위성 발사가 규탄받아야 한다면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올린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모두 규탄받아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를 누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로켓 발사를 금지했습니다. North Korean launch this morning is just a further viol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e plan on working together with our partners to combat this proliferation and this activity. 유독 북한의 위성 발사가 금지된 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누리호는 허용되지만 북한의 천리마 일형은 금지된 이유입니다. 통일전망대 김윤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요즘 굳게 닫았던 국경을 열고 대외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수출입 상품의 검사와 관련된 법령들을 정비했다고 하고요. 중국, 러시아와 교역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노동당 전원회의도 열어 여러 정책적 문제를 논의할 거라는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얼마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고 무역과 직결된 수출입 상품 검사법을 개정했습니다. 수출입 상품 검사 장소부터 검사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 등에 대한 조항도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이 구체화되어 수출입 상품 검사에서 규율과 질서를 보다 엄격히 세워 북한은 무역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대외 무역 개방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려는 조치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북한이 대외 교류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듯합니다. 네,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을 걸어 잠갔던 북한은 작년 9월부터 중국과의 화물열차 운행, 또 11월엔 러시아와의 철도 운행을 재개하고 교역량을 늘려왔는데요. 국정원도 얼마 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이런 변화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5월 들어 중국과 열차 운행을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을 했고 단동 신의주간 도로 추가 개방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최근 평양에서 발열자가 대거 속출해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국경 개방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 쿠바에서 개최되는 국제 역도연맹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고 올 가을 열릴 예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회의에도 대표자를 파견하는 등 국경 봉쇄를 푸는 듯한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원회의도 연다죠? 네, 지난 2월 농업 문제만을 의제로 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 초 또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반년 기간 당 및 국가 행정기관들의 사업 정량과 인민경제계획 수행 실태를 정화 대책하고 북한은 통상 1년에 한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왔는데 상반기에만 2차례 여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회의에선 경제 주요 현안, 특히 식량 문제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의식한 듯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우리 혁명 발전에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속에 북한이 새로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선언이라든가 여러 대북 관련된 메시지들이 나왔거든요. 정책적 방향 차원에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고 향후 하반기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 밖에 전원회의를 앞두고 사회 전반에 사상무장을 강조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해 계속 날을 세워오던 북한이 공식 입장이라며 밝힌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언급했던 북일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는 걸까요?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죠.
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달 말 일본인 납북자 귀국 촉구 집회에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면서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었는데요. 首脳会談を早期に実現すべく、私直轄のハイレベルで協議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틀 만에 북한 외무성 박상길 부상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일본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가는 말만 보면 곧 회담이 성사될 듯도 한데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죠? 네, 일본은 1970, 80년대 17명이 납북됐고 2002년 귀환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아직도 북한에 있다며 돌려보내라 촉구하는데요. 북한은 모두 13명을 납치했는데 8명은 이미 숨졌고 5명을 돌려보냈다면서 4명은 북한에 온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만큼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게 북한 입장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외무성 담화 이후 자신이 직접 맞선다는 각오로 납북 문제에 임해왔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한다며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북한은 일본이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와 자위권을 놓고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시도하는 건 오산이고 시간 낭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난제가 있는 만큼 북일 회담 프로세스가 곧 실현되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두 가지 전제를 일본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납치자 문제 해결됐다. 또 북한의 핵을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북한 담화는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이 대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떠보려는 성격이 일단 강해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강화되는 한미일 공조를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일 내지는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압력이 커졌을 때, 북한이 고립되었을 때 북한은 일본에 접근하는 모습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접촉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일본은 천년 숙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반일 의식을 고취해 왔는데요. 북일 정상회담이 조만간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북한과 일본, 양국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 시간 북한의 불교와 사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북한 TV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죠. 오늘 자세히 알아봅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종교를 이야기할 때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 내지는 자유가 제한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밤거리를 한번 걸어가 봤었거든요. 전기를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거리에도 이렇게 환하게 비치냐 이러면서 마을 주변을 도는데 한 골목 지났을까 말았을까 하는데 십자가가 이제 높은 곳에 이제 하나 턱 있는 거예요. 옆골목을 들어가서 또 한돌기 돌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조선노동당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움직이는데 여기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돌아가나 그런 느낌. 초기에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네, 얼마 전 미국 국무부는 2022 종교자유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북한의 제헌헌법의 14조에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 근데 이 내용은 종교 관련 조항이 상당히 변화를 해요. 종교가 사회 질서를 해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북한에 계실 때 종교 때문에 뭐 처형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저희가 배웠을 때는 종교는 마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종교는 사람을 호황한 말로 이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상이 젖먹는다. 의식을 흐리게 한다라는 거를 배웠었고 북한 내에 종교를 가져서 처형됐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은 없어요. 2000년대 초에 중국에 갔다 온 여성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갔다 와서 조사를 받잖아요. 뭐 이거 첫 번째로 물어본대요. 저 교회에 갔었냐? 그럼 모르고 교회에 갔었다 그러면 엄청 두드려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단련대를 딱 1개월 갔다 왔거든요. 직접적으로 본 처벌은 그거예요. 그리고 소문으로는 무수히 많이 들었죠. 뭐 죽였다고 하더라, 뭐 어쨌든 하더라 이런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강민지 씨 옛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즘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배우는 지도에 교회당을 따로 표시를 해요. 예전에는 평양에 장충성당이 있거나 뭐 봉수교회, 칠골교회 있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남한미에 다 알려졌지만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지도에 실었다는 거는 북한이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지 않을까 그런 변화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장충성당을 가봤지만은 대동교를 건너가가지고 쭉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꼬부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충 이동인가 그래요. 그래서 장충성당이거든요.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장충성당인데 그래서 저도 깜짝 보고 놀랐어요. 장충성당 표시가 그렇게 돼 있고 봉수교회 표시가 있더라고요.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봉수교회와 장충성당 등 북한에도 여러 교회와 성당이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모습입니다. 북한 TV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인데요. 신도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했을 당시 평양의 장충성당에선 추모 미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가정 예배 처소들에서 위령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영상에서 가정 예배 처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떤 곳입니까? 그 가정 예배 처소는 사실은 이제 그 개신교회에 해당되는 용어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 건물은 다 없어졌지만 뭐 가정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가정 예배 처소는 그때부터 조금씩 양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80년대, 90년대까지는 사실은 안 드러났었죠. 근데 이제 재미 교포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평양을 가시게 되면은 가정 처소를 몇 군데 가서 같이 동참해서 예배를 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재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뭐 여러 군데에 가정 예배를 가서 보시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강미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정 예배 처소라든지 교회나 성당에 가보신 적 있으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 종교 자체를 북한이 뭐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선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냐면 탈북 직전에 사실은 점집이라고 알고 찾아갔었거든요. 탈북하고 싶은데 어느 날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나 이게 질문인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신고하면 제가 잡힐 수 있잖아요. 있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장사 가려고 하는데 내 일생을 건 장사다. 어느 날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언니 떠나는 날 한우님한테 언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하고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도도 전혀 몰랐고 이러는데 정말 탈북을 하려고 그러니까 오만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3가지를 소원을 빌었었고 북한에는 동네 곳곳마다에 점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느님 믿는 점쟁이 이야기이군요. 네. 가정 예배소보다 점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북한 주민들은 좀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으니까. 이제 미신이나 마약이나 이러한 그 용어로 세뇌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그런 종교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 종교 정책의 변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정치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있다 손 치더라도 일반적인 신도들의 이러한 그 의식 변화로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북한 TV에서 종교라는 단어를 만나긴 어려운데요. 그런데 천도교는 다릅니다. 2021년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주요 인사들 중에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소개됩니다.
김영철 천도교 청해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수철 반제 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주석단에 초대됐습니다. 북한에서 천도교는 일제강점기 광복을 위해 애쓴 민족 종교로 인정받습니다. 천도교 청우당은 이런 배경을 토대로 생겨난 거죠. 유명 선생과 연결하게 됩니다. 2016년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장례식이 사회장으로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전함을 모신 화환이 묘에 진정됐습니다. 천도교가 이렇게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듯한 이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천도교가 일제강점기 때 실질적으로 민족 독립 투쟁에 선봉에 서셨고 해방 당시에 북한에서 천도교는 남쪽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북쪽에서 해방 직후에 노동당 만들기 전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개신교 쪽에서 민주당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청우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 쪽의 경우에는 노동당을 흡수가 돼버리게 되고 거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다 남쪽으로 오셨죠. 그러나 이제 청우당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도 다당제다, 청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조선종교인협의회를 만들고 조선종교인협의회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 그다음에 불교도연맹, 천도교, 청우당, 조선가톨릭교협회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종교단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기독교연맹이나 불교도연맹이나 요거는 이제 명칭은 남아있는데 그것이 남북관계가 발전을 하고 북한이 나름대로 공산권이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국제사회와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도 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게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상부 구조로서의 종교 단체들을 갖다가 양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당도 그다음에 교회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미진 씨, 북한에선 단군릉도 있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 그때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단군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구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단군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단군 제사를 지내는 거 텔레비로 이제 방영을 하거든요. 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가득히 안겨주며 민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어주고 있는 민족의 시저릉 단군릉. 약간 민족 종교에 대해서는 좀 열려 있는 것 같네요. 2002년도에 개천절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단군릉 앞에서 했습니다. 단순히 단군을 민족 시적으로 해서 하는 어떤 정통성도 정통성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항일 무장 투쟁, 그다음에 민족 종교의 근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결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이 남북한의 종교 교류도 꽤 다각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이런 기회가 올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이런 교류의 장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일단 분단이 7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세기가 넘어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틀렸어, 뭐 이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서로가 인정을 해가면서 한민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가 양보를 해줄 면에서는 좀 양보를 하고 서로가 또 합쳐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섞어가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우리도 몰랐던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종교의 그런 역할은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과 북은 샴쌍둥이와 마찬가지로 공동 운명체인 거예요. 같이 생존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민족적인 공존, 평화적인 공존, 화해,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남북 종교 교류도 역시 민족 화해와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그러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종교는 더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비와 사랑은 소중한 덕목이죠.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다시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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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 주제로 하는 창작가요제가 있죠.
통일부가 주최하는 통일로 가요라는 경연대회인데요. 며칠 전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됐다고 합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은 경연대회에선 어떤 노래들이 선을 보였을까요? 비가 쏟아지던 광화문 광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벌써 장마가 찾아온 것처럼 붉은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졌던 지난 주말.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수십 개의 천막들이 옹기종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한의 가랑유처럼 북한에서 주로 한다는 콩유추로 윷놀이를 즐겨보고요. 두부밥, 인조 고기밥 같은 생소한 북한 음식을 맛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옥수수하고 밀가루하고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처럼 모양이 생겼다 해서 손가락 과자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통일부가 마련한 행사장엔 궂은 날씨에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찾아와 여러 체험도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통일음악 경연대회 통일로 가요도 처음으로 이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이런 광장에서 모든 분들이 이제 와서 보다 좀 쉬운 통일 문화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체험하고 느끼시면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한편 저희들도 국민들의 생각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통일로 가요를 통해 통일을 노래한 창작물들이 천여 곡 탄생했다는데요. 올해는 106개 출품곡 중 2차례의 예선을 거친 12팀이 결선 공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통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글을 써서 뭔가 가사를 내가 또 직접 쓰고 여기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한 거에 되게 큰 의의가 있고 되게 좀 감개가 무량합니다. 또 광화문에서 공연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공연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새롭습니다. 빗속에서의 광화문 공연인 만큼 참가자, 심사위원 할 것 없이 모두 대회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사뭇 달랐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는 게 지금 우리 통일로 가는 길이 험난한 것 같다가 좀 반증해주는 게 아닌 생각이 들고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일을 주제로 한 창작 가요제 통일로 가요가 올해는 이곳 광화문 광장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12팀의 결선 공연이 펼쳐질 텐데요. 어떤 노래들이 나왔을까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구름과 구름이 만나. 첫 팀으로 나선 여성 4인조 팀은 구름으로 비유된 남북이 보랏빛 하늘에서 다시 만난다는 내용을 풋풋하게 전달했고요. 통일의 염원을 바람으로, 남북의 이야기를 도화지의 그림으로 비유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그린 것은 너무 달랐지만 우리 함께 힘을 내 도화지를 뒤집자. 같이 예쁜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같이 그리자. 그리고 민족의 영물 호랑이를 소재로 한 록밴드. 세계를 덮쳐버리고 시작된 우리의 으르렁거림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질 The Tigers Rolling 역사로 쓰여질 Real Tigers Rolling. 민족의 대표적 유산인 한글을 들고 나온 퓨전 국악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민족의 공통 언어인 한글이 담겨있는 노래를 제가 부르는데 또 세종대왕님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매우 떨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 포로로 북한에 끌려갔다가 할머니와 함께 강을 건너 탈출했다는 참가자의 할아버지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고요. 나 그대와 강을 건넜다오 돌아올 나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그리움을 애절하게 표현한 팀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름만을 난 불러본다
뮤지컬도 등장했는데요. 우리의 창가락을 접목시켜 이산가족의 아픔과 소망을 한편의 극으로 구성해 심금을 울렸고요. 아직 전한데 할 수 없는 지금 가슴에 새긴다.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결국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연을 좀 받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곡이 저희를 위한 곡이 아니고 우리 또 힘드신 분이랑 뭔가 상처가 있고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저희는 찾아가는 공연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우승을 하면 가겠다라는 저희끼리만의 약속이 있었는데 가야 되겠네요. 무조건 가야겠습니다. 그룹 부활의 축하 공연과 함께 한반도의 부활을 희망해본 통일의 노래들은 유난히 강했던 빗소리와 함께 서울의 한복판을 시원하게 적셨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전기등. 발전기? 발전기 아니야? 젖은 머리를 말리는 기구를 뜻하는 드라이기. 북한에서는 건발기라고 합니다. 건발기? 두발할 때 두발할 때. 오, 느낌 있는데? 아, 건조할 때 건이다. 뭔가 근데 드라이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6월 1일부터 코로나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확산된 지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코로나 엔데믹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건강관리 계속해서 잘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